28 분쟁, 종교 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항상 그런데 종교 분쟁이라고 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분쟁이 아니라 예루살렘, 넓게는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민족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민족 싸움. 네. 그래서 이 분쟁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땅입니다. 이권과 관련. 네, 땅이고요. 그래서 이 한 지붕에서 두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독특한 이 현상이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3, 4천 년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에 히브리 성서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주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요. 원래 살던 곳은 이라크 쪽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느님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가나안이라고 그랬고요.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야곱 때 와가지고 삶이 좀 어려워졌어요. 흉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죠.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여기서 이제 일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의 노예살이를 해요. 노예살이를 하다가 다시 모세라는 사람이 이들을 이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을 다시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여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를 성서에서 블레셋이라고 그러거든요. 블레셋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여기를 드디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왕국을 세우고 또 그 현명한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 여기서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따는 땅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나뉘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서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지금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도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살다가 또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기원전 63년에 이 지역이 다시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로마가 점령을 하니까 이제 로마한테 점령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두 번의 독립전쟁을 하는데 기원후 66년에서 70년, 132년에서 135년 전쟁을 하는데 66년에서 70년 1차 독립전쟁에서 패해요. 패하니까 로마가 화가 나잖아요. 감히 나한테 덤벼? 그래서 성전을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긴 게 뭐냐면 성전 서쪽 벽만 남긴 겁니다.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서쪽 벽이에요. 그런데 다시 132년에 또 도전을 하니까 그 독립군을 진압을 하면서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콜로니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도시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름 자체를 없애버려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쫓아내요. 흔적을 없애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638년에 무슬림들이 여기를 점령을 하고요.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기 직전까지 1917년까지 여기를 오스만 투르크 지배하에 아랍인들이 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슬픈 유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걸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 원래 있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다? 뿔뿔이? 네, 그냥 주변 국가로. 다 갔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 때 유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유럽으로 가겠죠. 한 무리는 이제 이 스페인 쪽으로 가거든요. 멀리도 갔다 와. 네, 이게 뭐 가다 스페인으로 가고 한쪽은 지금의 독일 쪽, 독일 프랑스 쪽으로 갑니다. 근데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잘못 갔어요. 잘못 갔죠. 네. 아, 유대인들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럽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인 사람들. 그러면서 이 유럽에서 인간 취급은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든지 흑사병 같은 거 있었을 때 얘네들이 우물에다가 병균 퍼뜨려가지고 우물을 해서 사람들 죽였다든지. 마녀 사냥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일은 뭐든지 다 유대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쉽게 본 거죠. 그리고 아주 약자로 보고 거리낌 없이 공격하고, 공격해도 나한테 뭐 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론가는 가야만 됐어요. 이때 러시아와 동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물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러시아와 동유럽으로 대규모 이주하거든요. 네, 19세기 말에는 이 지역 유대인이 전 세계 유대인의 뭐 80%에 차지하고 있었다 할 정도로 많아요. 진짜 많이 갔구나. 그런데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대미문의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1881년에 러시아에서 혁명가들이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를 암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제를 암살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가짜 가짜 뉴스 뉴스예요. 맞아. 가짜 뉴스 문제. 네. 항상 가짜 뉴스로 많이 당해요. 유대인. 그때나 네. 지금이나 사실. 흑사병. 그래서 그걸 러시아어로 포그롬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란, 난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박해라고 알 수 있어요. 그 한번 사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유, 애기도 있네. 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수백 개의 유대인 마을에 들어간 사람들을 뭐 무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뭐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시온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시내엔 유대인을 죽여라 라는 함성이 가득했다. 유대인들은 양처럼 사륙당했다. 피에 굶주린 폭도들은 갓난아기를 갈갈이 찢어 죽였다.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석양의 거리는 시체들과 다친 사람들로 가득했다. 갈갈이 찢어 죽였다는 거는 와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사람이 아니었네요 저 때. 사람이 아니죠. 1880년대 초반에 시작한 이 포그롬이 무려 40년을 이어집니다. 40년이나.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15만 명이 죽습니다. 15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거든요. 1894년. 1894년이요. 네, 1894년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절망시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894년에 한 프랑스 장교가 군사 재판에 서서 중형을 받아요.
드레이피스 사건입니다. 1894년에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프랑스의 아주 중요한 군사 정보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랑스의 중요한 아주 민감한 군사 정보를 독일 쪽에 넘긴 거죠. 그럼 누가 스파이로 지목됐을까요? 그것도 유대인이 했다고. 그렇죠. 바로 프랑스 정보국에서 일하던 드레피스라는 유대인 장교였지요. 증거는 딱 그거 한 개예요. 필적이 비슷하다. 심증이네요, 그냥. 네. 그러면서 드레이피스를 잡아들이고 재판을 걸거든요. 그냥 유대인이라서 희생양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실한 증거를 가지고 프랑스 군법정은 드레이피스에게 당시 프랑스 최고형인 종신 유배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파리에서는 드레이피스를 두고 유대인 죽여라. 네, 유대인 죽여라 반 유대인 시위가 일어나요. 네. 유대인 혐오죠. 인형같이 생긴 게 이제 드레이피스 가짜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불태우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반유대인 운동.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집단 학살을 겪었죠. 프랑스에서 마녀 사냥을 겪으면서 유대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어떻게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고요. 헤르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보는 겁니다. 재판정에 들어갈 때 유대인 죽여라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프랑스처럼 이렇게 계몽된 진보적인 나라에서 유대인이 살 수 없다면 유럽 어디에서도 유대인으로 살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1896년에 2년 후에 책을 써요. 유대인 슈타트라고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주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시온으로 돌아가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고향,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자는 게 시온주의의 핵심입니다. 헤르츠는 자신의 생각을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1897년에 뜻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열어요. 바젤이라는 곳에서, 스위스 바젤에서. 맞아요. 예, 바젤 여기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기도 만들고 애국가도 만들고 선포를 하고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현대판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르츠를. 네, 그러니까 대단한 진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유대 그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갈 곳 시온을 하면 어떤 곳인가 하고 사람들을 또 보내기도 해요. 어떻게 어떤 곳인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항상 뭐 유명하게 나오는 얘기가, 신부는 아름다우나 이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그건 무슨 말이야? 땅은 비옥하고 좋은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네, 뭐 시온이라고 부르는 지역, 이 팔레스타인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지만 시온주의자들은 그래도 우리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굳혔고, 그러면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방법이 전혀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던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 하나의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이 묘안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번 더 맞춰볼게요. 네, 우리 전. 어차피 어디에 정착하려면 이전에 갖지 못했던 거 가지려고 할 것 같은데. 네. 땅. 그래서 가서 땅을 뭐 사든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저는 땅을 산다. 네. 정말 땅 좋아하시네. 정답입니다. 네, 땅을 사는 거죠. 네. 그럼 결국 돈 많은 유대인 가문들이 땅을 사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산 게 아니라 좀 더 공공의 재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요. 1901년에. 네. 유대 민족 기금을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돈을 가지고 땅을
팔레스타인 지주들한테 땅을 사는 거죠. 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사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넓히기 시작한 것이 이제 텔아비브가 거기 시작돼요. 원래 텔아비브는 나중에 도시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 정착촌 지도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914년 이전입니다. 1914년 이전의 정착촌인데 이 텔아비브 쪽에서 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들이 이제 정착촌들을 땅을 사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네. 저기. 그러다가 바다가 딱 있고 살기 좋게. 그러다 1914년 아시죠? 제1차 세계대전. 일 차 세계대전은 뭐 일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지금 땅입니다. 땅. 이제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힘을 합치고 그리고 이들이 싫어했던 나라들이 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싫어했죠. 독일 싫어했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근데 사실 이 오스만 투르크는요 500년이나 넘게 이 중동을 지배해온 제국이에요. 그런 말까지 있어요. 지중해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척의 배도 띄울 수 없다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하지만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야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이 오스만 투르크가 가지고 있는 중동의 땅을 갖고 있는 거를. 당시 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던 건 바로 강대국인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머리를 많이 온갖 전략을 쓰는데 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아무리 유럽의 환자라고 그러지만 아직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상대는 아니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이거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독일도 또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여기를 오스만 투르크를 상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마침 행운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영국에게. 뭐죠? 당시 편지를 보낸 건 아랍의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이었습니다. 당시 메카의 지배자였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임명한 메카의 지배자인 아랍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 그리고 당시 직접 편지를 받은 건 영국령 이집트의 최고 책임자였던 헨리 맥마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가 그 유명한 후세인 맥마헌 서한이에요. 우리 이제 10통의 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의 편지죠. 그 내용은 그거예요.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서 이기면 중동의 드넓은 땅에 아랍인들의 독립국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신 영국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자신이 중동의 여러 아랍 부족들을 동원해서 오스만 제국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비친 거죠. 영국은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랍 국가를 건설해주겠다는 약속을 일단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믿고 이제 그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뒤를 치기 시작하죠. 귀찮게 돌격을 합니다. 예. 당시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지금의 시리아와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열심히 싸웠고요. 오스만 제국에 타격을 줍니다.